19개의 나라, 그러니까 19개의 서로 다른 경제가 있는데 통화 정책은 딱 하나다? 이거 과연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유로존이 안고 있는 이 근본적인 경제 퍼즐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유로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의 엔진인 독일부터 남쪽의 그리스까지 정말 너무나도 다른 나라들이 전부 유럽중앙은행이 정한 단 하나의 기준 금리를 써야 하니까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 원 사이즈 피츠 올,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으로 모두를 아우른다는 건 참 좋아 보입니다. 강력한 통합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각 나라의 경제라는 엔진이 서로 다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면 바로 이 단일 정책이 엄청난 긴장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긴장감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알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립금리라는 건데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 이 중립금리라는 건 말하자면 한 나라 경제에 딱 맞는 최적의 속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완벽한 속도 제한이 모든 나라에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생산성도 다르고 인구 구조 같은 경제 체력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최적의 속도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이 정한 금리가 어떤 나라의 중립금리, 즉 적정 속도보다 높으면요. 그 나라 경제에는 너무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셈이 됩니다. 이걸 긴축적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으면 이건 엑셀을 밟아서 경기를 부양하는 완화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렇다 치고 이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유로존이 겪었던 첫 번째 거대한 시험대, 바로 그 유명한 유럽 국채위기 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국채위기는요, 이 하나의 정책이라는 시스템을 말 그대로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시스템의 깊은 균열이 딱 드러나 버린 거죠. 특히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커지면서 돈 빌리는 비용, 즉 금리가 하늘로 치솟았거든요. 여기 보시는 이 숫자, 20%포인트. 이게 당시 그리스가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결과가 바로 이 극적인 분열입니다.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위험 프리미엄이 막 치솟는데 반대로 다들 안전하다고 생각한 독일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어요. 돈이 전부 독일로 몰린 거죠. 그러니까 유로존이라는 한 지붕 아래서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펼쳐진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공식적인 금리는 모두에게 똑같았지만 실제로 각 나라가 체감하는 금융 환경은 천지 차이였다는 거죠. 똑같은 정책이 어떤 나라에게는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지만 다른 나라에게는 경기 침체를 더 깊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을 좀 더 앞으로 돌려서 유로존의 두 번째 큰 시험이었던 팬데믹 시기는 어땠을까요? 두 위기는 성격이 좀 달랐어요. 국채 위기는 유로존 내부의 문제였지만 팬데믹은 외부에서 온 공통의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대응도 달랐습니다. 예전 같은 분열을 막으려고 애쓴 덕분에 국채 시장은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는데도 어떤 나라들한테는 이게 충분히 완화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상대적으로 나중에 가입한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돈줄이 조이는, 즉 긴축적인 상황을 겪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번의 큰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어요. 바로 유로존 회원국들이 겉보기와는 다르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경제 구조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유로존 국가들이 몇 개의 그룹, 그러니까 클러스터로 묶이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2 그룹의 독일 같은 경우는 유로존 전체의 경기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고요. 반면에 C5 그룹의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외부에서 충격이 오면 경제 전체가 훨씬 크게 흔들리는 특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분명히 금리 하나를 발표하는데 나라마다 경제 체질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는 수많은 다른 통화 정책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위기 때만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유로존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진 고유한 특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나 서로 다른 나라들이 모여 있는 연합에서 과연 하나의 정책이라는 게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건 유로존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지만 그 속은 여전히 너무나도 다른 오늘날의 세계 경제 전체에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